힐하우스는 누구냐?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등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사모펀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언론과 시장에서는 중국 등에서 자본을 끌어온 중국계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펀드의 스타일입니다. 힐하우스는 단순히 돈만 넣고 배당만 받는 재무적 투자자라기보다는 인수 경영에 깊게 관여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힐하우스가 과거에 인수했던 기업들 중 일부에서는요, 인수 후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 그리고 순이익 대비 과도해 보이는 고배당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중국계 PEF가 국내 1위 부동산 운용사, 그것도 국가 인프라에 얽힌 펀드를 다루는 플랫폼의 지배주주가 되려고 하니 시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누가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인프라의 마스터키를 누구에게 쥐어주느냐의 문제다 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지갑, 밥상, 인터넷망까지 동시에 걸려있는 꽤 큰 이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 딜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아니, 자산운용사가 누구한테 팔리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 이지스가 들고 있는 자산이 그냥 강남 빌딩 혹은 오피스텔 몇 채가 아니라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같은 식량 안보 인프라, 통신사, 빅테크가 들어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부지, 전력망과 연결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권까지 한국의 국가 전략 인프라와 깊게 엮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운영사의 경영권을 중국계 사모펀드가 쥐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거래를 넘어서 한국의 전략 인프라와 공적 자금의 키를 외국 자본에 넘기는 게 맞느냐라는 훨씬 더 큰 질문으로 번져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지스 자산운용이 실제로 어떤 회사고 왜 그냥 부동산 운용사가 아닌지,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이 인수를 막거나 최소한 조건에 붙여서 관리할 방법은 없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주인공부터 보겠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 시청자분들 기준으로는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이 회사 한 줄로 정리하면요, 운용 규모 기준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입니다. 연기금, 공제회, 보험사, 금융기관에서 돈을 엄청나게 맡겨서 오피스, 물류센터, 리테일, 그리고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운용을 하는 회사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 돈 가운데는 국민연금, 각종 공제회,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같은 공적 자금이 적지 않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스가 어디에 얼마를 넣느냐는 문제는 단순히 사모펀드의 수익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국민의 노후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회사가 투자 개발에 관여한 자산들을 보면 더 민감해집니다. 먼저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개발 사업. 이곳은 한국이 수입하는 곡물을 하역, 저장, 운송하는 거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이지스는 선순위 대출자의 형태로 깊게 관여해 있습니다. 단순히 항만 근처 땅 한 평 샀다 수준이 아니라 이 인프라 사업의 작은 구조 안에 이지스 펀드가 박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데이터 센터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통신 3사, 그리고 각종 클라우드 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의 통신, 금융, 쇼핑, 업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오가는 일종의 두뇌죠. 이지스는 이런 대형 데이터 개발 프로젝트에 다수 관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지 확보, 개발 자금, 임대 구조 설계 등의 핵심적인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중앙 계약 시장 사업도 하는데 전력망을 안정화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가 바로 ESS입니다. 이지스는 이 ESS 관련 사업권을 확보해 전력 수급, 가격, 입찰 구조와 연결된 에너지 인프라 영역에도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지스는 단순히 빌딩 임대료를 받는 회사가 아니라 한국의 식량, 데이터, 전력 인프라에 돈과 정보를 깊게 꽂아둔 인프라 플랫폼이다. 이 인식이 먼저 깔려야 왜 이번 매각이 단순 M&A가 아니라 국가 전략 이슈로 비화되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누가 사려고 하느냐를 보죠. 이번 딜에서 매각에 나선 쪽은 이지스 창업주 고 김대영 회장의 부인과 재무적 투자자들, 즉 지분을 들고 있던 주주들입니다. 매각 대상 지분은 보도에 따라 범위가 조금씩 다르지만 경영권이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대주주 지분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뛰어든 인수 후보가 세 부류였죠. 국내 보험사인 흥국생명, 또 다른 국내 보험사 한화생명, 그리고 중국계 사모펀드 힐하우스 인베스트먼트. 본 입찰 당시에는 흥국생명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일종의 추가 호가전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에서 힐하우스가 1조 1천억 원까지 가격을 올리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집니다. 흥국생명 측은 원래 이런 추가 호가 방식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뒤늦게 룰을 바꿔서 힐하우스를 밀어준 것 아니냐 라면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태고요. 국내 자본이 아닌 중국계 자본이 대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밀어준 거 아니냐 라는 시각도 시장에 존재합니다. 자, 그럼 힐하우스는 누구냐? 형식적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등을 거점으로 하는 글로벌 사모펀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내 언론과 시장에서는 중국 등에서 자본을 끌어온 중국계 사모펀드로 분류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펀드의 스타일입니다. 힐하우스는 단순히 돈만 넣고 배당만 받는 재무적 투자자라기보다는 인수 경영에 깊게 관여하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힐하우스가 과거에 인수했던 기업들 중 일부에서는요, 인수 후 상당한 규모의 구조조정, 그리고 순이익 대비 과도해 보이는 고배당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는 중국계 PEF가 국내 1위 부동산 운영사, 그것도 국가 인프라에 얽힌 펀드를 다루는 플랫폼의 지배주주가 되려고 하니 시장에서는 이건 단순히 누가 비싸게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인프라의 마스터키를 누구에게 쥐어주느냐의 문제다 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면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냐? 라는 질문이죠. 먼저 국가안보전략, 인프라 리스크부터 보죠. 부산항, 신항 양국부두는 한국 곡물 수입, 저장, 물류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여기에 이지스가 자금 제공자로 깊게 들어와 있고 사업 구조, 담보 구조, 계약 조건을 상세히 알고 있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부두를 소유한다 같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이 인프라가 어떤 재무 구조로 돌아가고 어디가 취약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 가격을 흔들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정보가 외국 자본의 의사결정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가의 디지털 두뇌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센터 운영사, 통신사, 클라우드사가 보안과 운영을 책임집니다. 그렇다고 해도 부동산 운영사는 어떤 회사가 어디에 입주하는지, 임대료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전력, 냉각, 보안 설비 구조는 어떻게 짜여 있는지 상당히 민감한 정보를 계약과 시사를 통해서 받아보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중국계 경영진이 지배하는 운영사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ESS 사업권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단순히 배터리 몇 개 깔았다가 아니라 언제 전력 피크가 터지는지, 어떤 지역의 개통이 취약한지, 입찰 가격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책 당국과 전력 거래소만큼이나 중요한 시장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런 데이터가 중국계 사모펀드가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 쌓여있게 된다면 그 자체로 리스크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침공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대만 문제에 개입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들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세력이나 마찬가지니까 자신들이 소유한 데이터 센터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유사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연금과 공적 자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지스 펀드에는 국민연금, 공제회, 기타 연금 등 각종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어떤 연기금이 어떤 자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떤 조건으로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투자 전략 데이터가 이 회사 시스템 안에 빼곡히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만약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이나 지배주주의 부적절한 지시로 외부로 새어나간다면 그건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새나갔다 정도가 아니라 한국 연기금, 공적 자금의 투자 패턴, 위험 선호도, 재무 체력까지 통째로 노출될 수 있는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외국인 직원이 관여한 쿠팡 내부 데이터 유출 사건을 얼마 전 겪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직 생생한데 이번에는 아예 지배주주 단계에서 외국계
그것도 중국계 PEF가 들어오는 상황이니 당연히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조금 더 시장적인 관점으로 볼까요? 국내 1위 부동산 운영사의 운영 철학이 장기 안정적 운영에서 단기 수익 극대화로 혹은 빠른 엑시트 중심으로 바뀐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간에 대형 자산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거나 반대로 특정 시점에 대규모 매각을 쏟아내거나 이럴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인프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과 수급 구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인수기업에서 순이익을 몇 배에 달하는 고배당을 뽑아가며 논란이 됐던 이력까지 감안하면 연금, 공제회 등이 맡긴 돈 위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레버리지, 배당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인수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막지 못하더라도 조건을 붙여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관문은 바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입니다. 자산운용사를 인수해서 대주주가 되려면 자본 건전성, 재무구조, 사회적 신용, 법 위반 이력, 그리고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힐하우스의 자금 출처 가운데 중국 국영, 국유 성격의 자본이 있는지, 중국 정부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과거 인수 사례들에서 고배당, 구조조정 등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이 건전한 경영을 해칠 우려라고까지 볼 수 있을지를 보고요. 최근 정보 유출이 있었던 쿠팡 사례처럼 중국계와 관련된 정보 유출 사고들을 근거로 전략 인프라, 데이터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적격성 심사에서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는지를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금융위는 인수를 승인할 수도 있고 반려할 수도 있고 혹은 조건부 승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프라 자산에 대해서는 경영 관여,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내부 정보 보호 체계, 내부 통제 장치를 특별히 더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수단은 바로 위탁자들의 선택입니다. 이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지스에 맡긴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공제회 등의 주요 LP들이 중국계 지배주주 아래서는 이 운용사에 돈을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실제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지스의 기업 가치와 힐하우스의 입장에서의 딜 매력도가 급락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가도 좋은 회사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면서 딜 자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딜이 성사되더라도 인수 직후부터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나서 힐하우스 입장에서 애초 구상했던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즉, 금융위가 인수를 법적으로 막지 않더라도 돈 맡긴 쪽이 집단적으로 발을 빼버리는 것, 이게 사실상 훨씬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그 판단의 기준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 수익률만 볼 것인지 아니면 안보, 공공 리스크도 수탁자 책임의 일부로 볼 것인지, 이 기준이 공개적으로 정리되면 이 사건은 단순 개별 딜을 넘어 한국연금 공적자금 운영 철학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긴 호흡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미국의 CFIUS처럼 외국 투자 중 국가 안보와 연결된 딜을 따로 골라서 안보 관점에서 심사하는 통합기구가 사실상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산업기술보호법, 기간통신사업자, 방산업체 관련 규제 등 부분적인 장치는 있지만 부동산 운용사처럼 인프라와 정보에 간접적으로 얽혀있는 플레이어에 대해서 안보 관점에서 별도 심사하는 틀은 매우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지스 사태를 계기로 나올 수 있는 법제도 논의는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항만,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의 투자 비율이 높은 운용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상한을 두는 방안, 국가 핵심 인프라 자산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자산에 대해 누가 담보권을 가질 수 있는지, 누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누가 자금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또 외국인, 외국계 자본에 대한 별도 규제선을 긋는 방안, 미국의 CFIUS를 벤치마킹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딜에 대해서는 금융위, 산업부, 국토부,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안보 심사 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물론 이런 제도는 자칫하면 역차별이나 외국인 투자 위축 같은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기준이 없으면 지금의 이지스들처럼 일단 다 열어놓고 나중에 여론과 정치로만 싸우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될 경우 우리 일상과 국가 인프라에 어떤 파장이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인수를 막거나 최소한 조건부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어느 회사가 얼마에 팔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앞으로 자본시장 개방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어디에 선을 긋고 살 것인가를 우리 사회에 정면으로 던지는 시험대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를 세 가지만 꼽자면,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힐하우스의 지배구조, 과거 이력, 안보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연금과 공제회가 이지스에 맡긴 자금을 유지할지 회수할지, 그 기준을 어떻게 설명할지, 국회, 정부가 데이터 센터, 항만,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 자본 규율을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시청자 여러분께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1조 1천억 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써낸 중국계 사모펀드의 인수 제안, 여러분은 시장 논리대로 더 많이 써낸 쪽이 사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딜이 아니라 한국의 전력 인프라와 국민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인 만큼 금융위와 국회가 훨씬 더 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건 텔러 유광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